시민참견 손문선입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7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좀 이르기는 하지만 내년 초에는 대선이 있고 바로 뒤이어서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훈 전 김은정 시민넷 대표를 모시고 정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4월 7일이면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과 어떻게 가시나요? 네, 그러니까요. 4월 7일이면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8년도 제 7대 그 지방선거 때 서울과 부산 결과가 어땠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탄핵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그리고 맞이했던 지방선거인데 이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서울하고 부산 두 곳만 먼저 이렇게 보시면 서울은 지자체 이렇게 기초단체장 대부분 다 25곳 중에 24곳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이 뭐 다 가져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산시장도 역대 처음으로 부산시장 단체장을 가져갔죠. 예전 같으면 기초의원 한 명도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을 가져갔고 경남 기초단체장 16곳 중에 13곳인가요? 네. 대부분 압승을 했죠. 대부분 다 가져갔네요. 네. 부산 경남에서 압승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과 부산 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여론이라든가 지형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보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론 기저에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민심은 개혁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촛불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좌절되느냐 여기에 대한 민심과 요구가 아직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박영준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는 높게 나오지만 유의미한 한 10% 좀 넘습니다. 격차가.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가덕도 공항 이번에 특별법 만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약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4월 7일이면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그렇죠. 네. 이번 선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 좀 보니까 두 정당이 좀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야의 입장이 달라질 것 같은데 승패에 따라 여야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다들 20대 대선 전초전이다 이번 선거는. 왜냐하면 대선 1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야권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을 이제 들고 나오는 거고 여권 입장에서는 개혁의 완수. 그래서 한 번 더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역대 선거를 보면 대선 때 개혁 진영이 2차례, 그 다음에 보수 진영이 2차례. 소위 이제 문민정부 이후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지나왔죠. 사실 문재인 집권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음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양 정당의 대권 주자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처럼 든든한 후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낙연, 정세균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제 여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을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특별한 분이 안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정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대 30%까지 지지도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기 대선에 윤석열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뭐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와도 깨집니다. 예. 6월이면 민주당 대통령 경선이 시작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연기하자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하자라고 하는 배경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과연 연기를 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역대 선거를 보면 이렇게 연기를 하자는 쪽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 중에 경선에 선거에 불리한 후보는 당연히 연기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유리한 후보는 당연히 제때 정해진 날짜에 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 간에 날짜를 두고 시기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연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왜? 당원 당규에 다 그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 연기라는 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경선 연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렇게 보면 언론에 이제 부각되는 분들 중심으로 얘기하면요, 이재명 경기지사 1등을 달리고 있죠. 그다음에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총리 등이 여론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3의 후보도 좀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뭐 여론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비춰지는 걸로 보면 민주당 대선 후보 현재 3명이죠.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당 대표,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 예. 3명 다 일단은 굵직굵직합니다.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좀 밀릴 수 있죠. 그런데 신진 세력이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꾸준히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대 후반의 어떤 그런 지지도, 20% 후반대 지지도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10%대로. 예. 이재명 지사는 10%도 안 됐는데 지금은 20%를 상회하고 있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지지율 변동이 크게 없는 상태에서 그만하고요. 이렇게 3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게 민주당 경선은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2가지가 요점인데, 하나는 당내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노 친문 세력의 어떤 그런 의사들이 어디로 집중되느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이낙연 대표를 미는 것 같지만 썩 집중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3 후보에 대한 요구들이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반등되는 건 없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기본소득 토론회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몰렸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오고, 네, 이게 이제 잘 되는 집안에 이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예.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만큼 폭넓은 지지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별도의 제3의 후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거론되는 분들이 있긴 있죠. 지금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치 운명이 이렇게 향감, 김경수 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뭐 의사 표명이 없습니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지금 어쨌든 선수로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제3의 후보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 경선 이슈를 보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공약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이 부분하고 상대 다른 후보들이 이거에 대한 강하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떠오르는 이슈는 국민소득 부분인데, 또 별도의 주제가 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선거 어떤 부분이 논쟁으로 붙을 것 같습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는데. 네, 지금 몇 가지 중요한 그
이슈가 있죠.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금 이슈로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점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 기본소득 관련해서 먼저 이렇게 여론으로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세계적인 IT 기업, 빌 게이츠 아니면 이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CEO들이 먼저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4차 혁명 시대,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3D 프린터라든가 그 IT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지금 산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의 산업 구조 자체에서 노동 집약적인 부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 전환되는 시대.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로 때 더 피부로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걸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당연히 시대적 어떤 흐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산업혁명을, 이 산업 구조의 변화를 막을 수 없듯이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하나가 중요하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요 근래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영끌, 비투, 그래서 부동산, 주식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은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에서는 대단히, 특히 20대, 30대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게 개혁정부 때 폭등을 이렇게 겪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혁정부 입장에서는 약점이 되기도 하고, 이 이슈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진행될 것이다. 그렇죠. 예. 이외에 뭐 더 얘기한다라면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것이 있어요. 이게 산업구조 재편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도 나오고, 탄소 관련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특히 이제 2030년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재래식 어떤 그런, 이게 전기가 아니고서는 자동차를 굴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수출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면 수입을 안 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95% 수입 수출에 의존하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수출이 안 되면 망합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에너지 분야의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있지 않으면 대단히 경제 전반에 대해서 위험한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그린 뉴딜 같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안이한 부분이 있는데 좀 빠르게 당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 후보들이 이 부분은 더 바짝 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3월 대선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지방선거가 있어요. 굉장히 정치 영향이 많이 클 것 같아요. 대선 부분에 대해서.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줄까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선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대선과 총선은 좀 따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에서 만약 개혁 정부가 있다 그러면 총선이나 다른 선거에서는 견제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과반을 주지를 안 했죠. 상대 당에 좀 더 이렇게 지지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면 이 흐름이 최근에 다 깨졌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명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졌죠.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급식 문제로 해서 자진 사퇴를 하면서 11년도에 보궐이 있었고 박원순 후보가 신승을 하면서 그 이후로 계속 민주당이 어떤 선거든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지금까지 다 이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견제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묵었던 낙후된 어떤 과제를 털어내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시대적 요구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했던 그 지난 시기가 아닌가. 11, 2년의 어떤 그런 과정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어떤 요구들이 탄핵과 촛불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선도 그리고 그 같이 3개월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도 그 연장선상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선거까지는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도 최소한 과반수 이상은 민주당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까지 연장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전북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전북 지역을 포함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7대 지방선거나 21대 총선에서도 보셨지만 민주당이 다 압승을 했어요. 이번 내년에 있을 8대 지방선거 결과 다 압승할까요? 어떻게? 네. 호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 아성이죠. 민주당이 싹 25년, 6년, 7년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독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만 꽂으면 그냥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딱 한 번 20대 총선 때 호남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호남에서 역대 선거 이후에 처음으로 완전 참패를 했어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지역구에서는 한 명밖에 안 됐죠. 2명인가요? 이춘석하고 저쪽 임실 그쪽에 안호영 의원하고 이춘석 2명이 됐었군요. 그때 참패를 당했는데 그때 참패조차도 뭐가 있었냐면 민주평화당, 민평당이 있었어요. 민평당이 물론 이제 민평당이 탄생 자체가 조금 좀 부족한 면은 있죠. 민주당에서 떨어질 만한 후보들이 나와서 그 당시 새정치를 하고자 했던 안철수와 함께 합당을 해서 나왔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민평당 지지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독식 구조 속에서 무능과 어떤 그런 특권에 안주하고 있던 민주당에게 경종을 울리하겠다라는 민심 그런 여론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초로 민주당이 참패를 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호남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계속 보내왔고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도 마땅한 정당, 경쟁 정당이 없는 구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열린민주당이나 민평당과 같은 새로운 정당이 있을 때는 어쨌든 정치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 좀 새로운 정당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이 독주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역의 지역적 발전을 좀 균형이 좀 맞아야 할 것 같잖아요. 민주당과의 균형을 맞추려면 뭔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지역 정치를 바라보면 아쉬움이 항상 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지역 정당이 법적으로 가능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기득권을 쥐고 있는 거대 양당을 포함한 중앙정당들이 인정을 않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지역적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대단히 어렵고 문제는 견제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제3의 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나올 만하면 기존 정당에 흡수에 편입되는 형태로 해서 기득권 구조로 다시 뒤바뀌고 해왔는데 정말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정치의 어떤 그런 장기적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도 초기의 승부를 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존의 정당 구조에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설 정당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21대 총선 때 나왔던 시대전환이라든가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참신한 정당의 이름을 걸고 나왔는데 이제 거의 난립 수준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비슷한 이슈나 어떤 그런 비전들은 좀 합쳐지고 해서 좀 견실한 그런 제3, 4 정당들이 좀 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이 태동하지 않으면 결과는 독식으로 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 정치는 정당 정치죠. 전라북도를 보면 어쨌든 인구도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줄고 있어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좀 일자리 때문에 타도시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이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전부 다 정치적 책임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뭔가 전라북도가 좀 발전하고 변화하려면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 좀 전라북도가 좀 탈바꿈되는 기회가 될까요?
전국적으로 가장 낙후했죠. 그리고 쇠퇴 도시도 많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산업 일자리 뭐 여러 측면에서 보면 이게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요. 딱 하나 큰 변화가 있다라면 새만금이 하나 지금 이제 크게 놓여 있긴 한데 이조차도 지금 굉장히 더디죠 진행이. 이런 거 보면 중앙 정치가 전북 지역을 바라보는 비중을 굉장히 높지 않게 보고 있다.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이면에 보면 전북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이 너무 안이하고 무능하다.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적어도 앞에 정치 부분에서 민주당이 독식을 해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미뤄졌던 정당이 전라북도에서 어떤 변화를 모색을 했냐. 적어도 20년을 해왔다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20년 넘게 해오는 과정에서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지난 총선 때 보시면 지금 국민의힘 인적 쇄신을 민주당보다 더 많이 했어요. 퍼센티지가. 민주당은 그보다 못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은 계속 안주하고 있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특히 젊은 사람 그 다음에 각각의 이슈와 비전을 꿈과 열정, 상상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후보군들을 계속 만들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성장 동력이 없잖아요. 새만금 위에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요즘 보여지는 정치 이슈들 보면 전국적으로 자기 지역의 뭔가 변화를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 몸부림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 좀 특별히 더 이제 물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정치 후보군들이 좀 많이 바뀌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분들이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지지층이 필요한데 기존 정당이 그런 새로운 후보군들을 이끌어주거나 새로운 그 후보군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이고 기왕에 있던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그 권리를 누리고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군이나 새로운 신진 정치인이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백 그 틈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손문선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득권 구조의 희생양인데 저는 젊고 참신한 여성 그다음 각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뭐 IT도 그렇고 우리 지역으로 얘기하면 뭐 지금 뭐죠 저렇게 식품 산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또 그쪽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별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과제에 맞는 다양한 후보군들을 좀 발굴을 하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키워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존 정당이 못한다라면 또 다른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라도 하면 어떻겠는지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건 유권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치 후보군이 나오더라도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다라면 우리 정치인들은 물고기이고 배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어야 정치인들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네. 네, 마무리할 시간 된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